자, 그러면 이제 경매를 보겠습니다. 122조. 경매 및 공매가 나와 있는데요. 그 경매는 이제 민사집행법이에요. 원래 경매 내용이 경매법이 따로 있다가 민사소송법으로 들어갔다가 2002년도에 이제 민사집행법이라 해서 새로 독립했습니다. 그래서 민사집행법의 내용을 우리가 공부하는 거예요. 이게 바로 이제 경매입니다. 그래서 경매근거법이 민사집행법이에요. 이게. 그럼 이제 이 경매에 대해서는요, 일단 그 종류와 특징에 대한 부분인데, 경매, 공매, 우리가 이 얘기 많이 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언급을 제가 하긴 했었는데, 크게 나누면 경매와 공매로만 그냥 나누겠습니다. 사경매, 공경매가 있는데, 그건 이제 무시하고 일단. 그래서, 사경매라는 것은 미술품 경매 이런 것들. 그래서 이제 사경매는 우리 논의 대상이 아니고, 공적기관에서 하는 경매들, 이것을 우리는 공경매라 부릅니다. 그래서 공경매는 크게 경매와 공매로 구분되어 있고요. 경매라는 것은 법원에서 하고 있다는 거 너무너무 잘 알고 있고, 그 다음에 이제 공매라는 것은 공개매각의 준말이라고 했죠, 이거. 그래서 공매는 공개매각의 준말이고, 여러 기관에서 하고 있어요. 그래서 세무서장, 지방자치단체장, 그 다음에 뭐 세관, 이런 거 다 하고 있는데, 우리가 공부하는 공매는 한국자산관리공사 있죠, 캠코. 그래서 한국자산관리공사에서 하는 이 공매라는 것을 이제 우리가 들어보게 됩니다. 요즘은 공매 강의를 제가 거의 안 해요. 거의 안 하고 아예 시험에 내지도 않고 있으니까 이거는. 이제 문제는 이제 경매, 공매. 그래서 이제 기초 개념이니까 일단 개념만 잡고 하는데요. 경매는 다시 두 가지로 나눠져요. 하나는 강제 경매가 있고 또 하나는 임의 경매가 있어요. 이렇게 나눠집니다. 그 다음에 이제 공매는 다시 세 가지로 나눠지는데, 이 공매는 세 가지가, 하나는 수탁재산 공매라는 게 있어요. 이거는 다른 말로요, 비업무용 부동산 공매 있죠? 이거 같은 표현이에요. 비업무용 부동산 공매, 이거 같은 말이고요. 그 다음에 압류 부동산 공매라는 게 있거든요. 이게 있고 마지막으로 유입부동산 공매가 있어요. 이거 말고도 자산관리공사에서 뭐 고정자산 공매라든가 이런 거 더 있는데 이런 건 무시하자고요. 그래서 일단 공매는 이제 세 가지로 일단 구분이 됩니다. 그래서 요 세 가지 개념을 이제 우리가 파악을 해둬야 되고요. 결론은 경매와 공매의 비교거든요. 둘이 차이가 어떤 차이가 있는가 이건데 뭐 요즘 시험에 안 내니까 개념 정도만 말씀드리고 가겠습니다. 강제경매, 임의경매를 먼저 말씀드리는데 요 사례를 가지고 잠깐 말씀드리죠. 갑이 을한테 1억 원을 빌려줬어요. 1억 원을 빌려주면서 을이 절친이었거든요. 그래서 갑이 을한테 1억 원을 빌려주면서 영수증만 받은 경우와 또 하나는 을이 가지고 있는 이 주택에 대고 저당을 잡은 경우만 나눠서 강제경매, 임의경매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그러면 먼저 영수증만 받은 경우에요. 갑이 을한테 1억 원을 빌려주고 영수증만 받았습니다. 차용증서만 받았다는 얘기죠? 이거. 그러면 이제 변제할 날짜, 갚을 날짜 을이 갚아야 되잖아요? 안 갚습니다. 그럼 이제 최고라는 걸 하게 되죠? 갚아라. 그럼에도 그러니까 이때는 이제 내용 증명으로 보내는 거죠. 그래갖고 이제 보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안 돌려준다. 그럼 이제 을을 상대로 1억 돌려달라 하고 반환해라 하고 소송을 제기할 거 아니에요. 맞죠? 그래서 이게 대여금 반환 청구 소송이라고 그래요. 대여금 반환 청구 소송. 그래서 소송을 제기합니다. 그럼 소송을 제기했어요. 소송이 진행됐습니다. 승소 판결 나오겠죠? 그래서 이제 을은 갑한테 1억 원을 변제하라 하고 승소 판결문이 나올 거예요. 그래서 판결이 나왔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을이 1억 원을 갚지 않습니다. 그럼 이 판결에 기초하여 을이 가지고 있는 재산에 대고 집행 들어갈 수 있죠. 이때 하는 경매를 뭐라 하느냐? 이때 하는 경매를 강제 경매라고 그래요. 그럼 결론. 판결에 기초하여 하는 경매를 뭐라 한다고요? 강제 경매. 그럼 강제 경매의 특징은 갑은 1억 원을 전부 다 회수할 때까지 을이 가지고 있는 재산에 대고 모두 집행 들어갈 수 있죠. 부동산이면 부동산, 자동차면 자동차, 동산이면 동산, 세탁기, 냉장고 다 들어갈 수 있습니다. 이게 바로 강제경매예요. 그러면 강제경매는 채무자 재산이라면
어떤 재산이든 다 들어갈 수 있어요. 전액 회수할 때까지. 이걸 일반 재산에 대한 집행이고, 채무자 입장에서는 채권자가 어느 재산에 대고 집행이 들어올지 예견이 돼야 안 돼요. 예견이 안 되는 경우예요. 이해됩니까? 그래서 이게 바로 강제경매. 그러니까 강제경매는 판결이 기초한 경매다. 이렇게 기억합니다. 그래서 이 판결을 이제 앞으로 우리가 뭐라고 볼 거냐면 이걸 집행권원이라고 그래요. 집행권원. 그래서 집행할 수 있는 권한의 원천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걸 집행권원이라고, 옛날에 이걸 채무명의라고 불렀었어요. 그래서 집행권원에 의한 집행이 바로 강제경매다. 이 정도 감만 잡아두시고, 자 이제 저당 잡아놓은 경우입니다. 그러면 이제 요 갑이 을한테 1억 원을 빌려줬는데 을이 갖고 있는 주택에 대고 저당을 잡아놨습니다. 그러면 이제 저당을 잡았는데 변제할 날짜에 변제해줘야 되는데 안 갚습니다. 그러면 이 저당권은 그 자체 경매권이 있죠? 경매권이 있어요. 그러면 이걸 저당을 실행하는 거예요. 그럼 잡아놓은 물건에 일단 집행 들어간다는 얘기죠? 이것을 임의경매라고 해요. 이것을. 그러면 임의경매라는 건 그거네요. 이걸 저당권을 담보권이라고 그러죠. 담보권. 담보권이라는데 이 담보권이 본래 갖고 있는 경매권을 실행하는 거네요. 맞죠? 그러니까 담보권을 실행하는 경매. 이것을 뭐라고 한다고요? 임의경매라고 불러요. 그래서 우리 민사집행법에는요, 강제경매, 담보권 실행매 이렇게 구분되어 있어요. 이게. 그래서 담보권 실행매를 우리는 강학상 뭐라고 한다고요? 임의경매. 그러면 담보권 실행매인 임의경매는 특징이 일단 잡아놓은 물건에만 들어가죠. 특정 재산에 대한 집행이죠. 그럼 채무자가 빚을 안 갚으면 채권자가 어느 물건에 집행을 들어올지 예견이 돼요, 안 돼요? 예견이 되죠. 예견된 경매예요. 이해되시죠? 그래서 이제 강제경매, 임의경매 그렇게 구분합니다. 그래서 강제경매는 항상 판결이 기초한 경매다. 이걸 명심하시고, 임의경매는 담보권을 실행하는 경매다. 이게 그래서 이렇게 되고요. 그래서 강제경매든 임의경매든 민사집행법에 따라서 법원에 정해집니다. 그래서 우리 민사집행법은 강제경매에 대한 상세한 규정을 두고 임의경매는 강제경매 규정을 준용하게 돼 있어요. 일단. 그래서 일단 요거다. 그래서 이게 바로 이제 경매였습니다. 그럼 이제 공매, 수탁재산 공매. 그럼 수탁재산 공매는 뭐냐? 이거예요. 수탁재산 공매라는 것은 비업무용 부동산 공매라고도 부르는데 말 그대로 한국자산관리공사가 위탁을 받은 거예요. 이걸 공매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건 비업무용 공매라 부르는 이유가 왜 그러냐면, 예를 들어서 원래 비업무용 수탁재산 공매는 이거예요. 원래 개념이. 예를 들어서 은행이 갑이 가지고 있는 이 주택이 있죠. 갑이 갖고 있는 이 주택에 대고 저당을 잡고서 돈을 빌려줬어요. 돈을 빌려줬습니다. 그래서 1억을 빌려줬는데, 2억을 빌려줬다 가정하죠. 저당을 잡고 2억을 빌려줬는데, 갑이 갚아야 되잖아요? 갚아야 되는데, 안 갚는 거예요. 안 갚는 겁니다. 그러면 저당권은 경매권이 있죠. 그러면 바로 경매를 집어넣습니다. 즉, 임의경매가 시작이 됐어요. 근데 이게 원래 저당 잡을 당시에 이게 금액이 한 3억은 갔거든요. 3억 갔는데 이게 가격이 툭 떨어져 가지고 말이에요. 나중에 낙찰이 한 1억 5천 정도밖에 안 될 것 같아. 1억 5천 밖에. 그러면 은행은 앉아서 5천만 원 손해보게 됐죠, 지금. 채권비용, 집행비용 빼고. 그러니까 어떻게 하느냐. 임의경매 진행했는데 은행이 낙찰을 받아요. 왜 낙찰을 받겠어요? 그렇죠. 되팔아가지고 채권금액 어느 정도 회수를 좀 해보려고. 맞죠? 그럼 은행이 주택을 낙찰을 받았네요? 업무용이면 비업무용? 비업무용이죠. 이게. 그러면 은행이 이제 낙찰받았으니까 비업무용 부동산이 된 거예요. 이걸 다시 되팔아야 되겠죠? 그럼 은행은 은행법에 의해서요, 반드시 이걸 공매 방식으로 팔게 돼 있어요. 그러면 자기네가 공매를 해도 되는데 전문 집단이 있죠, 지금. 한국자산관리공사라는 데가. 그럼 공사에다가 매각을 의뢰해요. 공매를 의뢰하는 거예요. 그러면 공사에다가 의뢰를 하게 되면
한국자산관리공사에서 비업무용 부동산에 대해서 이 부동산에 대해서 공매를 하겠죠. 그래서 이때 진행하는 걸 뭐라 한다? 비업무용 부동산 공매. 왜 이름이 비업무용 부동산 공매로 돼 있는지 알아보시겠죠. 그러니까 은행이나 기업체가 갖고 있는 비업무용 부동산, 이러한 부동산을 한국자산관리공사가 대신 팔아주는 거예요, 그냥. 이해되십니까? 그러면 한국자산관리공사 입장에서 보면은 이 물건은 위탁을 받은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수탁재산이 된 거죠. 이해되시죠? 그래서 이 물건은 결론적으로 한번 낙찰이 되고 나서 팔고 있죠. 그러면 여기에 이 물건에 붙어 있던 저당권 같은 거, 임차인, 깨끗해지죠? 깨끗한 물건 팔고 있다는 특징이 있어요. 그래서 비업무용 부동산은요, 깨끗한 물건이라는 특징이 있습니다. 근데 우리 일반인들이 접근하기가 힘들어요. 왜? 너무 비싸. 너무 비싸요. 공매 물건은 그래서 물건은 좋은데 안전하다는 얘기죠. 대신 비싸요. 가격이 비싸다는 흠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바로 비업무용 공매다. 그래서 이걸 한국자산관리공사 입장에서는 위탁을 받았기 때문에 수탁재산이라 부르는 겁니다. 참고해 두시고. 다음, 압류부동산 공매는 뭐냐? 압류부동산. 요 압류라는 거 있잖아요. 압류라는 것은 원래 집행권원 같은 게 있어야 돼요. 그래야 이제 압류를 할 수가 있는데, 우리 세금 있지 않습니까? 세금은 달라요. 세금은 그런 판결문 같은 거 없어도 바로 세금 징수를 위해서 세무서장이나 지방자치단체장은 체납자 재산에 대고 바로 압류 들어갈 수 있어요. 그래서 그 자동차세를 혹시 안 내보시면 알아요. 자동차세 계속 안 내잖아요. 자동차에 압류 들어와 있어요. 예? 난방판 떼가죠. 그게 이제 난방판 영치라고 그러는데, 그래서 그렇게 떼갑니다. 압류 들어와 있어요, 이거. 그래가지고 세금을 체납을 하게 되면 체납자 재산에 대고 압류 들어가요. 이건 국세징수법에 의해서, 국가의 조세징수권에 의해서 압류를 바로 들어가는 거예요. 압류를. 그러면 부동산에 대한 압류 들어가면 압류부동산이 됐죠, 이거? 그러면 이 압류부동산에 대한 세무서장이 직접, 지자체장이 직접 공매할 수도 있거든요. 근데 역시 전문입단이 있죠. 한국자산관리공사. 그래서 자산관리공사가 이 압류된 부동산에 대하여 공매를 대행을 해줍니다. 그럼 이때 하는 공매를 뭐라 한다고요? 압류부동산 공매라고 해요. 그럼 우리가 명심할 게 그거네. 압류부동산 공매라는 것은 세금 체납을 기억해야 되겠네요. 그럼 체납자 재산에 대고 세무서나 지자체장이 압류 들어가고, 그런 다음에 공사가 대행해 주는 거다. 그래서 이거는 실질이 경매와 똑같다는 거예요. 경매의 특징을 그대로 갖고 있어요, 이거. 경매의 특징을. 그래서 압류부동산은 실질이 경매와 똑같습니다. 그래서 국세징수법 규정을 보면 이 민사집행법 규정과 아주 비슷해요. 그래서 이거는 이제 국세징수법으로 지금 들어가기 때문에 결국은 민사집행법의 내용과 아주 비슷해요. 이거는. 그래서 이때 하는 공매가 바로 압류부동산 공매다. 그러니까 세금 체납을 기억하세요. 그럼 유입부동산 공매는 뭐냐? 유입부동산. 유입이 됐다는 얘기인데, 유입이 어디로 부동산이 된 거냐면 한국자산관리공사 있죠? 한국자산관리공사로 부동산이 유입된 거예요. 즉 한국자산관리공사가 부동산을 자산관리공사 명의로 취득한 거예요, 아예. 이 취득한 부동산을 다시 파는 절차가 유입부동산이거든요. 그럼 원래 유입부동산의 개념은 뭐냐? 이거예요. 우리가 IMF 시대라는 아주 어려운 시기를 지나왔습니다. 지금 IMF보다 더 어렵다 그러죠? 더 어렵대요. 중소사업자들 지금 죽어나오고 있습니다. 이게 뭐 15일에 한 번 손님은 되나? 공구상가들 막 그렇대요, 요즘. 그래갖고 IMF보다 훨씬 더 힘들다. 지금 그런 얘기 많이 하는데, 그 IMF 시대 때 은행이 전부 다 도산을 해버리게 되면, 또는 기업체가 전부 다 도산을 해버리면 문제가 생기지 않습니까? 그래갖고 부실채권 정리기금이라는 걸 만들었어요, 정부에서. 부실채권 정리기금. 이게 지금도 있어요. 이 부실채권 정리기금은 운용을 누가 하고 있냐면, 운용을 한국자산관리공사 있죠? 여기서 운용을 하고 있어요. 그래가지고 그 기업들이 도산하거나 은행이 도산해버리면 경제 전체가 지금 현재 망하게 생긴 겁니다. 그래서 이걸 만들어가지고 한국자산관리공사를 하여금 흔들흔들하는 기업들이 있죠? 이 기업들이 이제 구조 개선을 들어가죠.
그러니까 자산들 매각을 하고 직원들 해고를 하고 명퇴받고 이런 식으로 지금 현재 자구 계획을 세웁니다. 그러면 가장 먼저 이 부동산에 대해서 파는 게 이제 가장 먼저죠. 근데 기업체들이 갖고 있는 부동산들이 대부분 규모가 커요. 맞죠? 대규모예요. 그러니까 일반인들 물론 접근하기 힘들고 이게 쉽게 거래도 안 되는 거예요. 안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훅 넘어가 버리면은 실업자들 생겨나고 막 문제가 사회적으로 문제가 생기니까 이 부실채권 정리 기금으로 구조 개선 기업들 있죠. 구조 개선 기업들. 그 기업들의 재산을 매입을 해요. 매입을 해가지고 일단은 현금을 돌려주는 거예요. 그쪽으로. 돈이 흐르게 만들어준 거죠. 또 은행들이 예를 들어서 이거 3억짜리에다가 2억을 저당을 잡고 돈을 빌려줬는데 IMF가 터지면서 이게 자산 가치가 뚝 떨어진 거예요. 그래갖고 3억짜리 이게 아파트가 막 1억 되고 그랬죠. 3분의 1 토막 났어요. 이게. 그래갖고 IMF 시대를 거쳐온 부동산 하신 분들 있죠. 이분들이 떼돈을 벌었지. 그러니까 97년도 12월 달에 이 부동산 하고 계셨는데 IMF가 딱 터진 거예요. 현금 보유를 하고 있었지. 그래가지고 이게 3분의 1 토막 나버린 거예요. 그래갖고 99년 막 이렇게 되면 98년, 99년 이렇게 되면서 3분의 1 토막 나버리니까 이런 상가 건물 막 150억짜리가 50억 막 그랬어요. 그래가지고 현금 박치기 해버리는 거지. 대출 이빠이 당겨가지고 현금 박치기 해버리는 거예요. 그래갖고 이게 2000년부터 회복 시작했잖아요. 그러니까 DJ 정부 들어서면서 회복을 시작하면서 급격히 회복하게 됩니다. 그래갖고 이게 원가치가 한 2003년도에 전부 다 회복해버렸어요. 다. 그래갖고 그때 거쳐온 사람들이 떼돈을 벌었어요. 그래갖고 이 부동산 재벌들이 그때 탄생했어요. 이게. 그때. IMF를 거쳐온 사람들. 부동산 하면서. 그래가지고 은행들이 갖고 있는 이런 저당권들 부실화됐죠? 부실화됐어요. 이것들을 자산관리공사가 일단 은행으로부터 삽니다. 저당권을 아예. 저당권을 매입해. 그래갖고 저당권을 이제 이 기업이 갖고 있는 재산을 매입했거나 은행이 갖고 있는 저당권을 다 매입을 합니다. 그래갖고 현금을 돌게 만들어준 거예요. 그럼 이거 자산관리공사가 이제 저당권을 샀다면 경매 들어가야 되잖아요. 맞죠? 구조개선 기업의 자산을 샀다면 자기 명의로 취득한 거예요. 맞죠? 그러니까 이게 유입부동산이 된 거예요, 지금. 그래갖고 저당권 사갖고 이제 실행을 했어요. 경매를 실행했는데 또 이게 터무니없이 낮은 가격에 낙찰될 것 같아. 그럼 자산관리공사 다시 매입을 합니다. 매입을 하고 다시 되팔죠. 그래서 자산관리공사로 이 명의로 이 부동산을 취득한 거예요. 취득한 거를 다시 되팔아야 되겠죠? 이때 하는 공매가 뭐다? 유입부동산 공매예요. 그럼 이 물건도 깨끗하고 좋은 물건이라는 얘기네요. 맞죠? 근데 너무 비싸갖고 우리 일반인들이 접근하기가 힘들었던 거예요. 그래갖고 이 과정에서 IMF 시대 거쳐오면서 떼돈을 번 사람들이 가장 떼돈을 번 사람들이 누구냐? 바로 외국 기업들이에요. 그래서 아시는 론스타. 그들이 하는 얘기는 야, 너네 망해갈 때 우리가 투자해갖고 돈 좀 벌어가서 가겠다는데 응? 너네가 뭔 소리냐 그러고 있죠? 근데 우리들 국민정서는 맞지? 안 한초. 국민정서는 맞잖아. 외국에서 보면은 이런 웃기는 얘기가 없는 거지. 외국에서 보면 이게 너네 망해갈 때 도와줬더니 이제 보따리 내놓으라고 그런다고 그러는 거죠. 외국에서는. 그래서 이렇게 되고 그러니까 어쨌든 그래서 이게 바로 유입부동산 공매다. 그래서 이 정도. 그러니까 공매 개념은 이 정도만 감을 잡아두세요. 여기까지. 자, 그러면 이제 경매, 공매 개념을 다 봤고요. 이제 123쪽에 권리 분석이 나오죠? 권리 분석이 나오는데 요거는 이제 다음 선한테 천천히 이제 하면 되고요. 오늘 경매 절차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경매 절차. 그래서 법원에서 이제 진행되는 경매 절차인데 경매를 한 번쯤이라도 해보신 분들은 그냥 쉽게 이해를 해버리거든요. 근데 이제 여러분들이 경매를 한 번도 안 해봤기 때문에 이 부분을 이제 조금 용어도 그렇고 조금 어려워하는데 가볍게 그냥 이해하는 선에서 오늘 수업을 하고 마치겠습니다. 경매가 법원에서 진행되는 절차예요. 일단 그럼 강제 경매든 임의 경매든 신청을 했잖아요. 신청을 하면 서류 심사만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틀이나 하루 정도면 바로 법원에서 경매 개시 결정을 하게 돼요. 경매 개시 결정을 법원에서 합니다. 그래서 이 개시결정서를 송달을 해요. 송달을. 채무자한테 일단 보내준다는 얘기죠. 송달이 뭔지 알죠? 채무자한테 보내는 거예요. 개시결정서를. 그러니까 송달하게 되고요. 또 개시결정서에 의하여 이걸 등기도 하게 돼요. 그래서 이게 개시결정 등기라고 그래요. 경매 개시결정 등기. 그러면 송달이 되거나 등기가 되면 부동산에 대한 압류의 효력이라는 게 발생합니다.
그럼 일단은 처분 금지 요구가 있어요. 이거는. 그래서 경매 개시결정 등기를 해버리면 처분 금지 요구가 있는데 이건 채권적 효과밖에 없습니다. 경매 개시결정 등기가 된 아파트 그래도 팔아치울 수 있나요, 없나요? 있죠. 압류 금지 효가 있지만 이게 처분 금지 효가 있지만은 이건 채권적 효력밖에 없다는 얘기는 산놈이 바보예요. 산놈이 바보입니다. 그래서 어쨌든 경매 개시결정 등기를 이제 하게 된다. 이게. 그럼 이제 법원은요, 개시결정 등기가 됐잖아요. 그러면 공고가 나갑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공고가 첫 번째 사실상 경매 절차 시작인데 이게 자 이제 빚잔치 하거든요. 채권자들은 채권 신고 들어오세요 하고 이 날짜까지 들어오세요 하고 배당 요구의 종기라고 그래요. 이걸. 배당 요구의 종기. 배당 요구 종기라는 것은 종기라는 말은 마지막 날짜라는 얘기죠, 이거. 그래서 배당을 채권자가 요구할 수 있는 마지막 날짜를 정하여 공고가 나갑니다. 이게. 그래서 이게 나가요. 이것부터 시작해요. 배당 요구 종기. 그래서 배당 요구 종기는 첫 매각기일 전으로 정합니다. 일단은. 그래서 첫 경매기일 전으로 일단 정하여 이제 공고가 나가요. 공고가 나갔어요. 배당 요구 종기가 나갔습니다. 그럼 이제 그 배당 요구 종기가 나가면 공고가 되면 이제 이와 동시에 경매를 준비합니다. 매각을 준비해요. 매각을 준비하는데 이제 그 요즘은 집행관이라고 그러죠. 전에는 집달리라고 그랬는데 직업 중에 가장 좋은 직업 집행관. 집행관. 집행관은 희한하게 공채를 안 해요. 그래서 말이 굉장히 많습니다. 집행관은 공채 안 하고 법원에 퇴직하신 우리 고위직들 있죠. 판검사 말고 그 양반들이 대법원장 임명하죠. 일단. 근데 하여튼 녹화가 되고 있어갖고 제대로 얘기를 못하겠는데 꽃입니다. 꽃 중에 꽃이에요. 일단. 정년퇴임 해가지고 일을 더 할 수 있다는 거에 대단한 영광이고 나아가서 연봉이 우리 한창 때보다 적어도 몇 배는 되지. 근데 공채를 안 한다는 거예요. 그게 문제지. 그게 문제예요. 이게. 자, 어쨌든 그럼 집행관이 있잖아요. 집행관이 일단은 현황 조사를 해요. 가서 사진도 찍고 등기상 증명서 띄고 건축물에 떼요. 지적도 이만 다 띄고. 그러니까 경매 기록을 모두 현황을 조사합니다. 그 다음에 법원에서 감정을 명하겠죠? 감정해라 하고 감정평가 명령을 내려요. 감정평가 명령 내려갖고 감정금액이 나올 거 아니에요? 감정금액이 나오면 이 금액에서 경매를 시작해요. 이 금액에서. 그래서 감평이 나오면 최저 매각가로 이걸. 최저 매각가. 그래서 감정금액이 별 특이한 사항이 없으면은 최저 매각가가 돼요. 그럼 감정가가 예를 들어서 아파트였는데 5억이 나왔다. 들어봤어요? 감정가 예를 들어서 요즘 아파트 시세가 5억이었다. 그럼 감정 얼마 정도 나올 것 같아? 아파트는? 예? 감정 거의 90% 나와버립니다. 감정이. 아파트는 거의 감정가 거의 시세에 육박해요. 아파트는 그러니까 요즘 낙찰이요 시세보다 높게 낙찰되는 경우도 있어요. 아파트가. 그러니까 취득세 정도만 딱 경매에서 아파트는 이득을 본다 보시면 돼요. 이게. 그러니까 감정가의 약 한 보통 그 92% 내지 93% 막 이렇게 낙찰돼 버리니까 이게 그러면 시세 90% 감정하고 그 금액에 92%, 93%, 95% 이렇게 낙찰되니까 거의 시세 육박해 버린다니까. 그러니까 차이가 있는 게 그 취득세 정도밖에 없어요. 거의 그러니까 아파트는 메리트가 없는데 말씀하신 토지 같은 건 이제 정해진 게 없어요. 그래갖고 감정이 잘 나오면 막 시세 막 50% 막 이렇게도 나옵니다. 그러니까 토지 상가 같은 건 여전히 매력이 있고 그래서 어쨌든 그래서 이제 아파트는 거의 육박해요. 시세에 육박합니다. 최저 매각가 정해요. 그럼 이 금액에서 입찰 시작한다는 얘기죠? 이 얘기예요. 자, 그다음에 이제 각종 최고를 하게 돼요. 최고.
그러니까 채권자, 세무서장, 공무소라고 그러죠. 이들에게 다 최고예요. 알립니다. 야, 빚잔치 하니까 너네 빚 받아갈 거 있으면 모두 신고 들어와라. 해갖고 이제 다 최고로 하게 돼요. 해갖고 이제 나중에 경매 기록을 딱 만들어갖고 매각 물건 명세서랑을 만들어갖고 이제 법원에 비치하는데 어쨌든 이게 매각 준비예요. 그런 다음에 매각 준비 끝났어요. 그럼 법원은 공고가 다시 한번 나갑니다. 요 공고가 여러분들이 신문에서 보는 법원 매각 공고라고 본 적 있죠? 이게 바로 이제 이 매각 공고가 바로 이거예요. 이 공고입니다. 그래서 이 물건에 대한 이제 준비가 끝났으니까 입찰을 하겠다. 그래서 이때 매각 기일과 매각 결정 기일을 정하여 공고합니다. 자, 용어가 지금 경매 용어가요, 매매와 진짜 비슷해요. 그래서 매각기일이라는 게 옛날에 입찰기일이에요. 입찰기일, 경매기일. 그러니까 기일이란 말 있잖아요. 소송 절차에서 기일이란 말은 기일은 제삿날이 아닙니다. 제삿날이 아니고 날짜라고 그냥 이해하시면 돼요. 기일, 날짜. 그래서 이제 한자로 쓰게 되면 원래 이게 기일이거든요. 이게 기일인데 그래서 이게 기간할 때 그 기자 아니에요. 그죠? 그래서 이제 매각하는 날짜, 그러니까 경매하는 날짜, 이걸 뭐라고 부른다고요? 매각기일. 그다음 매각 결정기일은 뭐냐? 내가 입찰기일에 매각기일에 최고가를 쓰는 거예요. 그럼 저에 대해서 법원이 너 자격이 있다? 없다? 허가, 불허가를 결정해줘요. 그래서 이름이 매각 결정기일이라고 해요. 이름이. 그래서 요 둘은 일주일 간격으로 진행됩니다. 그래서 정확하게 일주 내일로 이제 매각 결정기일은 매각기일로부터 일주 내일 날로 정하게 돼 있는데 어쨌든 그래서 정확하게 현재 일주일로 움직이고 있어요. 일주일로. 그럼 예를 들어서 화요일 날 입찰했잖아요. 평택지원 있죠. 화요일 날 입찰하게 되면 다음 주 화요일이 매각 결정기일이에요. 이게 저에 대해서 최고가에 대해서 허가 불허가를 해주는 겁니다. 법원에서. 그러면 공고는 최소한 몇 주 전에 나가야 되느냐? 2주 전에 나가야 돼요. 매각기일로부터 매각 공고는 최소한 2주 전에 나가야 됩니다. 이렇게. 그래서 이제 공고 나갔어요. 이 물건에 입찰하겠다 언제? 그 다음에 매각 결정기일 정하여 공고 나갔어요. 그 다음에 이제 매각을 실시합니다. 입찰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게 매각 기일의 절차죠, 이제. 매각 실시하는데. 그럼 일단 매각 실시하는 방법은 세 가지 방법 중에 하나라고 하거든요. 한 날짜에 법정에 모두 모였고 입찰 들어가는 거예요. 이걸 기일 입찰이라고 해요. 기일 입찰. 요즘 법원이 전부 다 지금 현재 다 기일 입찰제죠. 다음에 기간 입찰제라고 있어요. 기간 입찰. 기간 입찰은 말 그대로예요. 일주 이상 한 달 이하의 기간 동안 기간을 정해갖고 입찰하는 겁니다. 그래서 지방에 있는 분들은 우편으로 할 수도 있어요. 이거. 그 다음에 놓고 부르는 거 있죠. 이것을 호가경매제라고 그래요. 기억나세요? 호가경매제였다고 그랬죠? 원래 부동산 경매도. 그러니까 호가경매는 놓고 부르는 거예요, 지금. 미술품 경매할 때 봤죠? 이런 건데 원래 부동산 경매도 호가경매제였어요. 근데 이 호가경매제를 95년 이후에 전부 다 폐지했는데 그 이유가 우리 행님들 때문에 그랬다고 그랬죠. 호가경매제를. 그죠? 그래서 이렇게 지금 전부 다 기일입찰제라고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일부 법원이 기간입찰제를 시행했었는데 2012년도 이후에 전부 다 폐지했습니다. 그러니까 전부 다 기일입찰제라고 하고 있어요. 이게. 그래서 일단은 이게 기일입찰. 한 날짜에 모여서 모두 입찰 들어간다. 그 다음에 이제 입찰한 사람 보증금 낸다는 거 알고 있죠? 이걸 입찰 보증금이라고 그랬는데 지금은 매수 신청 보증금이라고 그래요. 입찰 보증금을. 그러니까 경매 용어가 진짜 이게 매매와 진짜 비슷하잖아요. 그래서 매수 신청 보증금인데 이 매수 신청 보증금은 10%가 맞겠죠? 보증금이 10%인데 이건 최저 매각가 10%라는 걸 주의해야 돼요. 자기가 쓰는 금액의 10%가 아니에요. 입찰 금액의 10%, 매수 신청 금액의 10%가 아니고 최저 매각가의 10%를 현금 또는 자기합표, 경매 보증서 끊어서 내야 됩니다. 그래서 이걸 주의해야 돼요. 전에는 이게 쓰는 금액의 10%였거든요. 입찰 금액. 그러니까 매수 신청 금액의 10%였는데 지금은 왜 최저 매각가 10%로 통일해놨느냐. 이게 지방 쪽에서 입찰 금액이 자꾸 노출된 거예요. 여기 평택 같은 경우에도 평택지원 법원 하나죠. 법원 하나고 그 시골 같은 데는 이제 은행도 몇 개 없지 않습니까?
큰 손들은 자기들끼리 다 알아. 그리고 자기가 쓰는 금액이 10% 하면은 이거 현금으로 내겠어, 수표권으로 내겠어? 수표권으로 내지. 그러니까 아침에 야, 한민호 그놈이 얼마 수표권 나갔는데? 그럼 내 입찰 금액 나와버리는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이게 자꾸 노출되니까 최저 매각가 10% 통일해버린 거예요. 그러면 지금 최저 매각가가 5억이었다면 5천만 원을 내고 50억을 쓰던 5억을 쓰던 6억을 쓰던 아무 관계없다는 얘기죠? 이 얘기예요. 그래서 최저 매각가 10%라는 거 이해 두시고 이게 자, 그 다음에 이제 최고가를 써낸 사람을 뭐라 하느냐? 최고가 매수 신고인이라고 그래요. 최고가 매수 신고인. 그래갖고 제가 만약에 7억을 써냈다. 그럼 제가 최고가를 써낸 거예요. 그럼 최고가 매수 신고인 7억. 그 다음에 이제 2등 신고 받아 들었는데 이것을 차순위 매수 신고라고 그래요. 요 차순위 매수 신고는요, 이거는 이제 아무나 할 수 있는 건 아닌데, 이건 이제 후일 하기로 하고요. 제가 작년 시험에서 차순위 매수 신고, 이거 예를 든 게 딱 나와버렸잖아요. 이게. 예를 든 게 딱 나왔어요. 그냥. 이게. 수업하면서 제가 차순위 매수 신고 얼마부터 할 수 있습니까? 이걸 딱 물어봤는데, 이게 가로놓게 나왔어요. 이번 시험에 나왔습니다. 수업에서 숫자까지 맞춰버렸어요. 이거. 수업하면서. 이게. 어쨌든 그랬는데, 좋고요. 그 다음에 유찰됐다. 유찰됐다. 그러면 10% 다운한다는 거 알고 있죠? 10% 다운하여 이걸 저감률이라고 해요. 20% 다운. 통상 법원이 20%인데 평택지원 얼마 다운합니까? 20% 다운합니까? 예. 법원에 따라 틀려요. 대전지법 이런 데는 30%씩 다운해버려요. 그래서 이제 통상 20%, 서울은 전부 다 20%고요. 부동산 가격이 괜찮은 데는 20% 다운합니다. 통상. 옛날에 광주 같은 경우는 25% 다운하는 데도 있었거든요. 근데 폐지했죠, 일단. 또 그렇게 하는 데도 있어요. 1차 유찰되면 20% 다운하고 2차 유찰되면 30% 다운하고 그런 부분인데 자유롭게 담당 판사가 이건 결정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통상 20%예요. 20%하고 뭐 30%, 20%인데 30% 다운하고 이거를 저감률이라고 그러는데 그 다음에 이제 다시 매각을 하는데 이것을 세매각이라고 그래요. 이게 신경매 옛날. 그래서 이렇게 되는데 그래서 이제 다시 매각을 합니다. 그럼 법정에 여러분들이 한 번도 이제 안 가보실 것 같아서 법정을 잠깐 이제 말씀을 드리면요. 그 경매법정이 통상적으로 이제 1층에 정해져요. 그래서 뭐 101호 법정, 103호 법정, 102호 법정 이런 식으로 이제 정해져요. 경매법정이 정해지는데 법정 안은 이제 구성이 대부분 어떻게 돼 있냐면 이제 이렇게 긴 탁자가 놓여 있죠, 이렇게. 그리고 여기가 이제 출입구예요. 그럼 이제 긴 탁자가 앞에 놓여 있습니다. 이걸 법대라고 그래요. 법대. 법과대학 법대 말고 그냥 법대라 부릅니다. 법대라 부르고요. 이 앞에 이제 이렇게 테이블이 사각 테이블이 이렇게 이제 놓이죠. 예, 그리고 이제 방청석 이렇게 있어요. 그래갖고 이제 법정은 대부분 이제 이렇게 구성이 돼 있고요. 이게 그다음에 이제 양쪽으로 우리 투표소처럼 생긴 거 있죠. 아니면 이제 도서관처럼 이렇게 칸막이 돼 있는 거 이렇게 이제 양쪽으로 이렇게 놓여 있어요. 이걸 입찰대라고 그래요. 입찰대. 이게. 그래갖고 이제 통상적으로 법원이요. 그 10시에 전부 다 경매를 시작합니다. 10시에. 10시에 이제 시작을 하고 1시간 내는 마감을 못 하기 때문에 통상 법원이 11시 20분 정도에 마감을 해요. 그러니까 1시간 20분 동안 입찰하는 거예요. 일단 이렇게 되고 안산지구는 특이하게 10시 반에 시작해요. 그래갖고 11시 50분에 끝납니다. 그래서 일단 이제 이렇게 이제 경매를 시작하는데 이제 10시 즈음 하잖아요. 10시 즈음 하면 이제 여기 이제 집행관이 들어와갖고 이제 착석을 해요, 이렇게. 그리고 여기 앞에도 이제 착석을 하고 여기도 이제 착석을 하고 이렇게. 그래갖고 여기에다가 이제 투명하게 생긴 그저 입찰함 있죠? 밖에서 넣는 게 보여야 되다. 그래갖고 이제 입찰함이 놓입니다. 그래갖고 내가 이 물건 들어가려고 그랬어, 아파트. 이거 찍었어요. 이 물건 들어가겠다. 그래갖고 이제 현황조사 다 하고 준비 다 했어. 권리분석 다 끝냈어요. 이게. 그래갖고 이제 이 물건의 사건 번호, 이제 경매 사건 번호 어떻게 정하냐면 2016년도에 경매가 신청됐잖아요. 그럼 2016이 가장 먼저 붙어요. 그리고 이제 경매 사건은 항상 타경이라고 그래요. 타경이 붙고요. 그 다음에 1년 번호 붙습니다. 그래서 뭐 예를 들어서 이게 845번이라고 그냥 간단하게 해보죠. 내가 들어갈 물건 아파트가 저거였어요. 최저매각가 5억. 그러면 나는 이제 5천만 원 준비해야 되죠. 그러니까 경매보증서로 끊든 현금 준비하다 수표를 끊든 그래갖고 이제 5천만 원 준비해. 최저매각가 5억이었으니까 그래가지고 이제 5천을 준비해갖고 이제 10시 즈음 하면 이렇게 들어와서 착석을 해요. 그래갖고 이제 여기 가운데 앉아있는 사람이
오늘 입찰에서 주의할 사항들을 쫙 고지합니다. 쫙 고지해요. 그래갖고 이제 부저를 울리면서 이제 경매를 시작을 한다. 이렇게 이제 알립니다. 그래갖고 그렇게 시작하는데 어쨌든 그래가지고 이제 그 내가 그럼 입찰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입찰해야 되는데 그래갖고 이제 경매 시작을 알리면 내가 입찰 봉투를 여기서 이제 받아오는 거예요. 여기서 나눠주는 데도 있고 옆에다 그냥 비치해주는 법원도 있어요. 그러니까 입찰 봉투는 두 개예요. 하나는 우리 노란 대봉투 있죠. 노란 대봉투가 있고 그 다음에 또 하나는 편지 봉투가 하나 있죠. 편지 봉투가 뭔지 알죠? 보증금 넣으라. 그래갖고 입찰표가 또 있어요. 그래갖고 입찰표, 입찰봉투 두 개 이렇게 해갖고 이제 들고 나오죠. 들고 나와갖고 이제 여기서 쓰는 거예요. 여기서 쓰고 물론 꼭 여기서 써야 될 필요는 없어요. 밖에 뭐 식당에 가서 써도 되고 이제 컨설팅 하는 사람들은 대부분 이제 식당에 앉아서 서로 얘기하면서 오늘 얼마를 쓰자. 그러면서 이제 입찰 금액을 정하죠. 그래갖고 이제 내가 이제 받아 나와갖고 이제 쓰는 거예요. 입찰표에. 그래갖고 여기다가 7억을 써. 7억을 썼어요. 7억을 쓰고 여기 숫자 틀려버리면 이거 숫자는 정정이 절대 안 돼요. 이건 입찰 무효됩니다. 그러니까 이거 숫자를 잘못 쓰는 사람도 있어요. 그러니까 옛날에 일산지원에서 공장 경매하는데 4억을 써야 되는데 40억을 쓰는 바람에 동그라미를 젖혀버린 거예요.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그럼 그 자리에서 보증금 날리게 돼요. 그냥 낙찰이지 거기. 근데 40억 어떻게 내? 못 내지. 보증금 날리는 거지. 그냥 날리는 거예요. 그래갖고 그때 보증금이 2천이었나? 그랬는데 어쨌든 그래갖고 그거 그 자리에서 날려버리는 겁니다. 그냥 이게 동그라미. 그러니까 이거 실수하면 절대 안 돼요. 이게. 근데 가끔 실수해요. 그래갖고 이제 입찰 들어갈 때는 항상 그 지인한테 스마트폰을 찍어갖고 사진으로 보내야지. 보내갖고 야 이 금액 맞냐? 동그라미 맞냐? 확인해 보는 거예요. 이게. 그래갖고 누구는 그 항상 그 와이프한테 이렇게 찍어갖고 보낸다고 그러대. 그 와이프가 확인해 준대. 그러니까 내가 봤을 땐 절대로 안 보이는 거예요. 이게 금액이. 예. 그래갖고 어쨌든 한글로 쓰게 하면 좋은데 숫자 표기거든 이거 다. 그래서 그래요. 이게. 그래서 어쨌든 입찰표 쓰고 넣어야 되죠. 넣고 5천만 원 여기다 넣는 거죠. 넣고 다 넣어가지고 이제 이걸 접어요. 이렇게 접습니다. 접어갖고 이제 가면 접어갖고 이제 여기로 가. 그래갖고 여기서 써갖고 나와갖고 여기로 가. 그럼 이제 이 사람한테 확인 도장 받아요. 신분증하고 확인 도장 받고 이제 여기 도장 찍는, 그러니까 입찰할 때 도장 다 갖고 와야 돼요. 도장 찍는다니까 무인 절대 인정 안 해요. 도장 찍어야 돼 다. 이게 그래서 이제 도장을 찍고 여기다가 이제 이 사람한테 확인 도장 받고 내는데 이때 이 사람이 이거 뜯어주는 게 있어요. 이게 봉투 이제 혹해서 뒤에 착착 찍고 그 봉투에서 뜯어줘. 대봉투 이게 뜯는 난이 있어요 여기에. 그래갖고 이제 뜯어주면은 이제 그거 갖고 있어야 되는데 그거 잊어버리면 안 돼요. 나중에 떨어졌을 때 그 뜯어준 거 있죠. 이거하고 이 보증금 봉투를 막 교환해요. 그러니까 잊어버리게 되면은 경매 끝날 때까지 기다리고 있어야 돼. 신문 확인하고 돌려주니까 이게. 그래갖고 이제 입찰했어. 그래갖고 이제 11시 20분 정도에 이제 부저를 누르면서 종결을 선언합니다. 이 사람이 오늘 입찰을 그럼 마감을 하겠습니다. 그래갖고 이제 마감하면 여기 봉투에 들어갔던 거 입찰하면 꺼내야 되죠. 그래갖고 열어갖고 이제 전부 다 쏟습니다. 쏟아가지고 쫙 정리를 해. 사건 번호별로. 그래갖고 사건 번호별로 전부 다 이제 불러요. 그래갖고 이제 사건 번호 부르면서 그 개찰은 입찰자가 보는 앞에서 하게 돼 있어요. 그래갖고 2016 타경 845번 입찰하시면 모두 나오세요 그래요. 그러면 이제 이 앞으로 전부 다 나갑니다. 아수라장 되지. 한 30명 입찰하면. 이거. 그래갖고 뭐 아파트가 좋을 때는 통상 뭐 20대 1은 기본이에요. 아파트 같은 경우는. 그래서 좋은 물건들은 막 계속 몰리죠. 그래갖고 천정부지로 올라갑니다 막. 그래갖고 이제 어쨌든 근데 요즘 공인인증사들이 경매 이렇게 공부하고 가잖아요. 그래갖고 쓸데없이 입찰한다고 그래갖고 금액만 잔뜩 올려버리는 거야 그냥. 시세조사 확실히 하고 그렇게 하고 가야 되는데. 그래갖고 이제 요즘 그래갖고 가격이 엄청 오른다니까. 물건 좋다고 누가 막 경매 그저 컨설팅 업자들이 막 소개하면 막 무조건 입찰 들어가갖고 괜히 비싸지기만 해. 이게. 어쨌든 그래서 불러가지고 이제 그럼 사람이 너무 많으면요. 집행관이 그럴 수 있어요. 자, 845번 입찰하실 분, 참관하실 분 손 드세요. 그래요. 그래갖고 이제 몇 명만 호출해갖고 보는 앞에서 개찰해요. 그래갖고 쫙 불러요. 그래갖고 부를 때 높은 금액서부터 부르는 집행관도 있고요. 낮은 금액서부터 부르는 사람도 있고요. 뭐 너무 많으면 3명만 1, 2, 3등만 딱 불러주고 나머지 다 탈락. 그렇게 하는 사람도 있고요. 이게 그래서 그렇게 하고요. 여기 평택지원은 그렇게 하는지 모르겠는데 그 인천지법이라든가 이제 서울지법 같은 데는
이게 첨단 시설을 활용합니다. 어떻게 하냐면 입찰표를 이거 부를 때 우리가 못 보잖아요. 그죠? 집행관이 부르는 것만 지금 듣기만 하는데 입찰표를 보기 위해서 그러니까 공정을 위하기 위해서 그 본원들이 이렇게 많이 하는데 본원들이 여기 카메라가 비추고 있어. 여기다 딱 놓잖아요. 입찰표를. 그러면 여러분들이 화면으로 다 봐. 이렇게. 평택지원 그렇게 안 돼 있죠. 아직 거기까지는 지원이 안 돼 있을 겁니다. 그래서 어쨌든 그 입찰표를 딱 보여줘요. 그래갖고 이제 쫙쫙쫙쫙 부르고 쫙 금액이 나와버립니다. 그러니까 쫙 불러. 그래갖고 이제 순서대로 불러갖고 이제 내가 만약에 7억을 썼다. 그러면 이제 이 양반은 또 1등서부터 부르는, 꼴등서부터 부르는 사람이다. 그러면 이제 집행관이 자, 인천에 사시는 한민우 씨가 7억에 입찰하였습니다. 그래갖고 이제 마지막으로 호창해요. 인천에 사시는 한민우 씨가 7억에 입찰하여서 최고가 매수 신고인이 되셨습니다. 이렇게 호창을 해요. 그리고 이제 집행관이 이럽니다. 자, 차순위 매수 신고하실 분 손드세요. 그래요. 근데 차순위 매수 신고 거의 안 합니다. 왜 그러냐면 차순위 매수 신고 하게 되면요. 보증금 안 돌려줍니다. 안 돌려주고 묶여요. 계속. 그러니까 최고가 대금 납부 안 해버리면 차순위한테 바로 줘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신고를 받는데 원래 잘 안 해요. 대금 납부 안 할 일이 없거든. 그러면 이제 떨어진 사람들 있죠. 그럼 최고가 차순위를 제외하고 떨어진 사람은 여기서 바로 이쪽으로 이동해. 그러면 입찰 이제 봉투 있잖아. 이쪽으로 이동시켜. 그럼 여기 있는 이제 사람이 이제 신분 확인하고 보증금 열어보지도 않아요. 열어보지도 않아요. 돈 봉투 넣은 대로 그대로 다시 돌려줘. 그래갖고 그거 막 교환해갖고 바로 돌려주고 끝내버립니다. 그러면 이제 최고가가 된 사람 나중에 영수증 받고 이제 나중에 기다렸다가 영수증 받고서 이 사람한테 여기 이제 또 있어요. 사람이. 그래서 영수증 받고 이제 내가 사인하고 그러고 이제 집에 오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돼요. 그래서 이게 바로 이제 법정에서 벌어지는 일이에요. 이게. 그래서 매각 일에 이런 일들이 이제 벌어진다. 이게. 근데 보증금을 최저매가까지 10% 내야 되는데 만약에 수표 개인이 10만 원짜리 아니 100만 원짜리 만약에 끊어가지고 50장을 넣어야 되는데 이걸 갖다가 49장을 넣어버렸다. 그럼 미달됐죠 금액이. 그럼 보증금액이 적으면 이자의 입찰은 무효예요. 무효고 더 넣었다. 이건 상관없어요. 더 넣은 건 상관없습니다. 그래서 일단 최저매가 10%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되고요. 자, 그럼 이제 매각 실시했어요. 최고가 7억 나왔습니다. 그럼 그 다음 절차가 제가 7억 쓴 거예요. 매각 결정기일이라고 했죠? 일주일 뒤에. 그래갖고 이 날짜에 저에 대해서 너 자격 있어? 없어? 하고 허가 불허가를 결정해 줍니다. 그래서 이름이 매각 결정기일이라고 해요. 이거를. 그래서 허가 불허가 결정했는데 여기서 이제 농지 같은 게 경매로 받잖아요. 그럼 농지증 같은 걸 이때까지 내줘야 돼. 정확하게는 매각 결정기일 하루 전날까지 내야 됩니다. 그래서 농지 취득자격 증명 이런 것들은 이때까지 내면 된다. 토지 거래 허가는 당연히 면제해 주고요. 그래서 농지 처리인데 만약에 농지증을 내야 되는데 이거 안 내잖아요. 그럼 불허가 맞아버려요. 허가를 안 해줘요. 그럼 불허가 나가면 냈던 보증금 돌려줄까 안 돌려줄까요? 안 돌려줍니다. 날리는 거예요 그거. 그래갖고 이제 저감률 적용하지 않아요 이때는. 안 하고 세매각 실시합니다. 그럼 저감률을 적용하는 경우는 유찰뿐이에요. 입찰자가 있었다가 다시 하잖아요. 그럼 절대 이때 저감률 적용을 안 합니다. 유찰됐을 때만 저감률이에요. 그럼 저감률 잠깐 한번 연습해 볼까요? 5억에 최저매각가 들어갔는데 이거 유찰됐어요 한번. 20% 다운율이라면 그 다음 할 때 얼마겠어요? 4억. 그 다음 할 때 3억 2천. 그 다음 할 때는 2억 5천 6백이 되죠. 20%씩 다운. 30% 다운하잖아요. 후훅 떨어집니다. 두 번 유찰되면 바로 49%밖에 안 나와요. 바로. 그러면 만약에 30% 다운했다. 그럼 얼마 나오겠어? 그 다음 3억 5천. 그 다음 할 때는 2억 4,500. 엄청 빠르시네 진짜. 어떻게 그렇게 계산이 빠르세요? 수학선생님이에요? 선생님은 선생님이네. 그러니까 이렇게 이제 한번 두 번 유찰돼 버리면요. 이게 49%인가 밖에 안 나와요. 바로 30% 다운은. 그래갖고 훅훅 떨어집니다, 이게. 자, 그러면 이렇게 되고요. 그때는 이제 저감률이 없어요. 불허가 나가 버리면 이게 이렇게 되고요. 그래서 일단 이렇게 되고
그다음에 이제 이의 신청 즉시 항고할 수 있는데 그건 나중에 하고요. 그럼 매각 결정일에 이제 확정이 됐어요. 그래, 너 자격이 있다. 그리고 이제 확정이 됐어요. 그러면 매각 결정일은 내가 법정에 안 나갑니다. 안 나고 법원에 전화해서 물어보면 돼. 담당 경매계에 전화해가지고 이제 물어보면 됩니다. 매각 결정 떨어졌나요? 그럼 뭐 별 이상 없으면 떨어지죠, 바로. 그래서 이제 매각 결정 됐어요. 그럼 매각 결정일에 이제 제가 이제 확정이 됐잖아요. 매각을 하기로 확정이 되면 이제 확정이 되면 이름이 이제 뭐로 바뀌냐면 매수인으로 바뀌어요. 지금까지는 최고가 매수 신고인이었는데 매각 결정이 확정이 되면 이제 이의제기한 일주일이 있어요. 즉시 항고 기간. 그러니까 그거 지나버리면 확정이 되는데 이름이 매수인으로 바뀌어요. 매수인. 이게 경락인이에요. 바로 옛날. 그래서 이제 이게 경락인이고 낙찰자죠. 그러니까 지금은 매수인이라고 그래요. 매수인. 그래서 이제 매수인이 되는 거고. 그럼 이제 그 다음 절차가 뭐냐? 대금 납부해야 되겠죠? 대금 납부. 그래서 대금 납부에 대해서는 지금 현재 기한제예요. 기한제. 이걸 주의해야 돼. 이걸 기일로 바꿔낸 적도 있어요. 그러니까 기한제 2번이나 바꿔냈는데 법원이 정한 기한까지 납부하면 돼요. 그래서 이제 한 달 정도로 정해줍니다. 그래갖고 언제든지 대금을 법원이 정한 기한까지 완납을 하면 소유권 취득이라는 거 알죠? 이건 민법 시간에 공부했죠? 등격 취득이에요. 대금 완납 순간 소유권 취득이에요. 일단 취득하게 돼요. 근데 법원이 정한 기한까지 납부 안 했잖아요. 미납했어요. 그럼 차순위가 있으면 그 자에게 자격을 주고 차순위가 없었다. 그러면 이제 저감률 적용한다 안 한다? 안 한다. 안 하는 재매각을 실시해요. 이름이 틀리죠. 유찰됐을 때 다시 뭐라고요? 세매각. 불허가 맞았을 때도 세매각. 근데 미납했을 때는 재매각이죠. 그러니까 미제라고 여러분들이 기억하던데 어쨌든 미납만 재매각이에요. 그러니까 원래 세매각 재매각은 매각 결정 전에 다시 하느냐 후에 하느냐 이 문제거든요. 이 문제인데 그건 뭐 알 필요 없어요. 미납만 재매각이에요. 이때만. 그래서 이렇게 하게 되고요. 그다음에 이제 재매각기를 잡아서 재매각 하는데 뭐 3일 전까지 기준 다시인데 그 정도 이해하시고요. 그럼 대금 납부 됐어요. 기한제라는 거 기억해 두시고요. 이게 한 달 정도로 정해주고 대금 납부되면 그 다음 절차가 배당해야 되겠죠? 배당. 그래서 이제 배당 순위에 따라서 배당을 해주고요. 그 다음에 이전 등기 촉탁을 해줍니다. 말소학과 다 말소하고 물론 신청서 내야 돼요. 말소 이제 촉탁 신청 다 내야 됩니다. 그래서 일단은 이전 등기 해주고요. 그 다음 마지막으로 이제 인도 명령제라는 게 있어요. 그럼 인도 명령이 뭐냐? 이거예요. 임차인이 대항력이 없거든요. 나가셔야 되거든요. 안 나가고 이른바 이것을 주장하시는 거예요. 배째라. 확 째버릴 수가 있는데 그게 바로 인도명령제예요. 그래서 2002년도에 민사집행법이 생기면서 가장 절차를 개선시킨 게 바로 이거였어요. 이거였습니다. 가장 절차를 개선시킨 게 인도명령제예요. 이거는 명도소송이라고 들어봤죠? 그러니까 임차인이 저희 인도명령제가 없을 때는요. 임차인이 대항력이 없어. 나가셔야 돼. 근데 배째라고 주장하는 겁니다. 그럼 결국은 소송해야 돼. 그러면요. 소송하면 기본 6개월 이상이에요. 그럼 저 7억이라는 돈을 쏟아부어놓고 법정에 한 달에 한 번씩 가야 돼. 그 스트레스가 장난 아닙니다. 거의 1년 걸려버려요, 이거. 거기다가 임차인이 법정에 나와가지고 울먹울먹 몇 번 해버리잖아요. 그럼 판사가 또 사람이죠. 판사도 사람을 이거 질질 끌어. 재판기 일을. 그래갖고 이게 막 1년 넘게 걸려버리는 거예요, 이게. 그래갖고 이렇게 이제 안 들어갔었죠. 임차인이 버티고 있으면. 근데 이게 들어오면서는 버틸 수가 없어요. 한 2달이면 다 드러내버려요, 그냥. 인도집행 들어갑니다. 그래서 이게 인도명령제예요. 그래서 만약에 인도명령 신청은 신청하고 싶으면 대금 완납 후 6개월 내에 해야 돼요. 대금 완납을 했잖아요. 그러면 6개월 내 집행법원에 신청합니다. 그럼 인도명령 신청하면요. 한 2주 정도면 인도명령 떨어져요. 그러면 인도명령 떨어져 버리면 일단 인도명령 가지고 집행관한테 집행위임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집행관들이 드러내버립니다. 이게 인도집행이에요. 이게. 그래서 인도집행이고. 그 다음에 그러면 인도명령을 받으려면은 이 불법 점유자야 되겠네요. 맞죠? 점유자가 불법 점유자야 되죠. 대표적으로 그 자가 누구? 대항력 없는 임차인. 소유자, 채무자, 대항력 없는 임차인. 이들이 바로 불법 점유자들. 이들을 상대로 인도명령 받아갖고 인도집행 들어갈 수 있어요.
그래갖고 한 2달 정도만 드러내버립니다. 지금 그래서 버틸 수가 없어요. 버틸 수가 없습니다. 이게. 그래서 일단 이 제도가 경매 절차를 가장 개선시킨 거예요. 이게. 그래서 이제 주택 같은 경우는 대부분 선순위로 저당권이 들어와 있기 때문에 임차인들이 대부분 대항력이 없어요. 그러니까 이제 보증금 못 받아서 이제 버티고 있잖아요. 근데 이제 사실은 인도 명령 받아갖고 인도 집행 들어가면요 비용이 들어가요. 이 비용이 조금 들어가는 게 아니고 보통 한 30평, 25평대나 30평 정도 집행 들어가면은 보통 한 300 이상이 깨집니다. 그러면 이 비용은 나중에 끝나고 나서 그 비용을 안 나간 임차인한테 받아야 되죠. 근데 임차인이 보증금 날려서 안 나오고 있는데 물어주겠어요? 안 물어주지, 이게. 그러니까 결국은 이제 가서 협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사비 드릴 테니까 이사 가라. 그래서 얼마가 이제 정석은 없습니다. 이거는 이사비에 대해서 정석이 없는데 소유자도 집행당했잖아요. 소유자가 살고 있는 거야. 그래도 소유자도 이사 갈 때 이사비 달라고 하는데 뭐 임차인 말고. 그래서 어쨌든 이제 주고 이사 가셔라. 그래갖고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배 째라 해버리면 확 째버립니다. 그냥. 그래서 이게 바로 인도집행인데 그래서 실무적으로 인도집행 들어가는 경우는 거의 없었어요. 요즘은 거의 없는데 거의 협상에서 끝나요. 다 알아. 임차인들도 나가야 된다는 거. 그래서 그렇게 되고 처음에 2002년도 이 제도 들어오면서는요. 인도집행 아예 유행했어요. 유행. 그냥 바로 가서 협상했는데 네 맘대로 해라 하면 바로 집행 들어가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어쨌든 이제 그래서 이게 이제 인도명령제입니다. 그래서 인도집행 들어가면 이제 우리가 그런 얘기 많이 하죠. 실무 강의하면서 경매 실무 강의하면서 이제 요즘은 제가 경매 실무 강의를 안 하는데 인도집행 일단 시작을 하면 가슴에 철판 깔아야 돼. 깔아야 됩니다. 그 임차인하고 눈 마주치면 안 돼. 절대. 그러니까 그 사람인지라 불쌍하잖아. 그죠? 근데 이제 실무에서는 인도집행 들어갔다. 그러면 이제 끝까지 그냥 가야 돼. 중간에 끝내면 안 돼. 그러니까 마지막에 집행관이 집행하면서 막 애 울고 막 울고불고 난리지. 들어와가지고 다 드러내버리는데 그냥. 그러니까 울고불고 난리니까 집행관이 마지막에 딱 물어봐요. 집행 장소에 딱 가갖고 집행할까요? 그러면 집행하세요. 그렇게 해버려야 돼 그냥. 이게. 그래야 협상이 돼요. 그래야 이게. 그러니까 이제 어쨌든 뭐 실무에서는 우리가 그렇게 하는데 인도집행까지 가는 경우는 흔치 않습니다. 일단. 근데 이제 인도 명령은 받았는데 집행이 안 되는 경우가 가끔 있어요. 집행관이 집행을 거부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것도 경매가 실패하는 것 중에 하나인데 그런 경우들.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제 거기에 불우이시 살고 있어요. 진짜. 뭐 독거노인이 근근히 휴지져 갖고 이제 산다든가 장애인 부부가 근근히 살고 있다. 그러면 집행관들이 인정상 집행을 거부합니다. 법적으로는 가능한데 사회적 약자잖아요. 그러니까 집행을 거부해요. 그때는 이제 내가 비용이 깨지는 거예요. 그러면 좋은 집 얻어가지고 도배 다 해가지고 이삿짐 불러가지고 이사시키고 그게 이제 집행이 인도가 그게 이제 경매가 실패하는 경우예요. 그러니까 이제 현재 점유자가 누구냐 그것도 중요해요. 그래서 가서 현장 조사 꼭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되고 그 다음에 또 거기에 또 이제 막 가는 인생이 살고 있다. 온 몸이 다 그림이야. 다 그림에다가 집행만 가면 하면 옷 후떡 벗고 그냥 쌍칼 들고 왔다 갔다 하는 거야. 그럼 집행관들이 겁나서 집행을 안 해. 그런 것들도 이제 보이지 않는 경매가 실패하는 케이스예요. 일단 그런 것들. 특히 이제 상가 집행이 어렵죠. 상가 집행 같은 경우는 이제 다 드러내잖아요. 다 드러내는데 상가 집행 같은 경우는 이제 비용도 많이 들어가고 거기에 이제 막 가는 인생들이 있거든 가끔. 그럼 이제 집행관도 질질 끌어. 가서 협상 좀 하세요. 그러면서 이제 계속 협상하라고 막 그렇게 합니다. 그럼 이제 집행관들도 원래 집행을 바로 해야 되는데 안 해. 계속 늘어뜨리는 거야. 그 1년을 늘어뜨리는 것도 봤어 나. 우리 작은 형이 그랬어요. 우리 작은 형이. 노후 대책으로 그저 상가 하나 받았거든요. 그것도 경매 컨설팅 업자 통해갖고 시골에서. 그래갖고 내가 또 이걸 하고 있으니까 나한테 미리 상담을 해야 될 거 아니야. 꼭 우리 집 식구들은 희한한 게 일 저질러 놓고 나한테 전화 와. 문제 터지면 이게. 그래갖고 내가 승질 나갖고 알아서 하시라고 형님. 그냥 이게. 그래갖고 이제 상가 물건 중에 가장 집행이 어려운 게 3가지 물건이 있거든요. 가장 상가 물건 집행이 제일 어려운 게 뭘 것 같아?
그렇죠. 융. 또 식당은 쉬워요. 여관. 또 목욕장. 이런 데는 유치권 때문에. 그 다음에 유흥 같은 경우는 이제 우리 막 가는 인생들 때문에. 집행이 안 돼요. 집행이 안 됩니다. 그래갖고 이거 세 가지가 다 있는 걸 받은 거야. 그러니까 6번이나 유찰됐지. 이게. 그 저가의 낙찰을 받았는데 그 비용 다 들어갔어요. 결국은. 이거. 거기다가 그 컨설팅 업체에 가서 한번 엎으려고 그랬는데 그러니까 경매 컨설팅 하는 사람들 여 위에도 하고 있죠? 내가 알아야 돼. 그래야 안 당해. 그래야 안 당합니다. 그러니까 시골 노인네한테 유찰됐으니까 얼마나 싸 보여. 어? 시세가 매덕 가는 거를 갖다가 이렇게 6번 유찰됐으니 그러니까 얼마나 싸 보여. 근데 집행 비용이 더 들어갔지. 이거. 거기 임차인들 협상 다 해갖고 내보내야 돼. 다. 이거. 거기 기기 다 사야 돼. 다. 새로. 내 건데. 버티잖아. 다. 버티잖아요. 집행이 안 되는 거야. 다. 집행이. 그러니까 이제 그런 것들. 그게 이제 경매가 실패하는 케이스 중에 하나죠. 그래서 어쨌든 경매 여기까지 하고요. 그다음 마지막에 이제 매수신청 대리인 등록이 나오죠. 대리인 등록이 나오는데 이거는 이제 후일 더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끝났나요? 예, 그래서 여기까지. 그래서 기초입문과정이 다 끝났는데 중개법은 이제 기초입문과정 이거 볼 필요 없습니다. 뭐 중개법 이걸로 이게 정리가 기초입문과정이 정리가 잘 돼 있어갖고 이걸로 보신다는 분이 있는데 그거는 나는 시험을 5년 동안 하겠다라는 각오를 하고 보는 거예요. 이제 버리는 겁니다. 뭔 말인지 아시죠? 그러니까 기초입문서는 이제 버리는 거고 기본서로 일단 가야 돼요. 다. 그래서 기본서라고 나중에 요약된 부분은 다시 나오기 때문에 그때 보시고 기초입문서는 이 선에서 끝냅니다. 그래서 한 해 이제 마무리 잘 하시고 새해 꼭 합격하시고 복 많이 받으시고 저는 새해 뵙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